안녕하세요. 예, 김승호 실장입니다. 네. 오늘 또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 오후에는 지금 2차 관련된 설명회를 진행을 했고, 지금은 1차, 이제 내년 시험 1차 대비로 해가지고 1차에 포커스를 맞추는 설명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먼저 이제 1차 이제 연관 과정이라든가 커리큘럼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일단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왼쪽에 이제 제가 기재를 해놓은 것처럼 저희 이제 민법 담당하고 계시는 이혁준 교수님, 물론 저분이 이제 2차 쪽에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또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1차 이제 그 민사집행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주우 교수님, 이제 두 분이 조금 이따 오셔가지고 각 과목별로 아마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가장 첫 번째 순서로는 일단은 지금 아마 요거 나눠드린 자료들을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예, 지금 주간이든 뭐 야간이든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여건에 맞춰가지고 일단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전업으로 공부만 준비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또 이제 직장을 이제 병행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업 대상으로 하는 주간반, 그리고 일단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야간반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는 개인 여건에 맞춰 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혹시나 주간 야간 이렇게 혹시 이제 크로스로 이제 섞어가지고 수강을 원하시면은 그것도 가능하시니까요. 그런 분들은 접수하실 때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나눠드린 부분 중에 보면은 하단 부분에 보면 주간반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기본 강의라는 거를 근데 처음부터 이제 기본 강의를 먼저 들으시겠는데, 이때 8과목에 대해서 기본서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 강의가 일단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집중 강의라는 거는 기본 강의를 한 번만 듣고 다 되진 않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기본 강의 민법이 지금 40회, 처음부터 이제 진도가 다 나가는데 40회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한 20회 정도 만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때보다는 속도가 훨씬 2배로 빠르죠.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은 이제 설명을 생략을 하고 기존에 했던 강좌들을 다시 한번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이때는 주요 4과목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요 4과목이라는 건 제가 조금 이따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객관식, 문제풀이, 그 다음에 최종 정리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게 6월 초까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 1차 이제 시험장에 이제 가시게 되겠죠. 지금 1년의 과정들이 요 과정들이고, 요 부분 정도에 해서 기출문제 특강이라는 게 별도로 좀 개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 강의를 한 번씩 들으신 분들이 기본 강의를 들었더니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최근 3년치만 가지고 기출문제를 특강을 진행을 했었어요. 실제 올해 시험 보신 분들 중에 이 과정을 가지고 정리를 했어서 지금 점수가 어느 정도 잘 나오신 분들도 꽤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나중에 체킹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 기간 최종적으로 문제풀이면 최종 마무리 요약 정리할 때는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모의고사가 총 4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는 매주 일요일 날 시험식 이제 10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그동안 1년 가까이가 이제 준비하셨던 분들이 최종 실전 모의고사를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때 이제 중간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최종 미비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실전 모의고사를
꼭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영상으로 이거 설명회를 보시는 분들도 없잖아 계실 텐데, 지방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여건 때문에 동영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최종에 이제 요 모의고사만은 저희가 보통 매주 일요일 날 진행을 하거든요. 이때만이라도 오셔가지고 모의고사를 참석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모의고사 이렇게 보실 때 시간 관련된 부분,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뭐 문제를 푸는 순서라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과목이 준비가 안 돼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또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최종 모의고사에서. 지금 이렇게 연간과정 3단계에 별도의 이제 기초 특강이라든가 모의고사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실제로 내년에 1차 시험 응시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그냥 요 정도만 다 소화를 시키시면은 1차 통과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세요. 근데 이제 떨어지신 분이 있겠죠. 물론 개인 편차로 인해 가지고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화를 좀 못 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점수가 좀 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탄탄하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지금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작년에 했던 설명의 동영상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1차는 8과목이에요. 그래서 내일부터 공부를 하시기로 계획을 잡으셨다 할지라도 내일부터 당장 8과목을 다 공부하실 건 아니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민법, 민법은 모든 법의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민법을 가장 이제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데, 민법 안에 보면은 일단 총칙이라는 부분이 있고 물권법, 그 다음에 채권, 그 다음에 친족과 상속,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법이 모든 법의 기본법으로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 바로 상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민법과 상법에 이거를 두 개를 기반으로 한 실무법이 바로 상업등기예요. 그러면 공부를 하더라도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시간 대비 효율이 높겠죠. 자, 그렇게 해서 민법에 있는 친족 상속법을 기반으로 한 실무법이 바로 가족법이에요. 이 부분 있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민법에 대해서 이 물권법을 기반으로 한 실무법이 바로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물론 이거부터 공부를 해도 되긴 해요. 하지만 민법에 대한 총칙이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물권법을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하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고 효율이 높겠죠. 자, 그리고 민법에 있는 이 채권법을 기반으로 한 실무법이 바로 공탁입니다. 자, 이것도 그러면 나머지 과목들도 민법에서 다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민법이라는 게 가장 기본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남은 두 과목이 바로 민사 집행법입니다. 집행법 같은 경우에는 이 부등법적인 내용들이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법의 내용도 부분적으로 조금 일반 담고 있고, 그 다음에 공탁, 집행공탁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거 파트도 있기 때문에 같이 연관이 되고, 이 민법의 내용도 어찌간히 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바로 민사 소송에 관련된 부분들이 민사집행법에서 요구를 해요. 근데 이 민사소송법은 민법 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 그렇기 때문에 집행법은 여러 가지 과목들이 좀 걸려 있죠. 그래서 1차를 준비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민사집행법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남았죠. 헌법.
자, 요거는 뭐 우리나라 최고법이니까 다른 거랑 크게 연계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 이렇게 8과목이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만 보셔도 공부하시는데 일단 순서를 잡으실 때 훨씬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겠죠. 이것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이제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는 1차 설명회 동영상이라도 잠깐 한 10분 정도 요 내용을 보시기만 하시더라도 공부하시는데 이제 효율성 면에서 조금 높아질 텐데 그것조차도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확인을 하셨고 혹시나 동영상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꼭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1과목이 어떤 과목이죠? 헌법과 상법이죠. 헌법이 배점이 40점이고 상법이 60점입니다. 그리고 2과목이 민법 80점과 가족법 20점. 그 다음에 3과목이 집행법이 70점, 상업등기가 30점. 부동산 등기법 4과목이 60점, 공탁이 40점. 요렇게 해서 바로 요렇게 4과목을 주요 4과목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일단 배점도 높죠. 배점도 높을 뿐더러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일단은 우선순위에 되는 과목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외 4과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배점이 높다라는 거는 쉽게 책도 두꺼워요. 공부할 양이 많다라는 거죠. 처음에 기본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집중 강의로 들어왔을 때 이제 12월 중순 정도 되거든요. 이미 7월 달부터 시작한 과목들에 대해서는 벌써 어느 정도 많이 까먹고 머릿속에서 다 가출하고 있겠죠. 그거를 여기서 주요 4과목만 다시 한번 기억이 나게끔 후다닥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4개는 왜 안 왔느냐? 나머지 4과목 들어갔는데 일단은 배점이 일단은 작죠. 작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라도 추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세요. 일단 양이 적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거 하기도 바쁜데 나머지 것까지 수업 따라가려고 그러면 솔직히 힘드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추스릴 수 있게끔 시간 할애를 하시게끔 이렇게 시간표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나머지 8과목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지금 공부 순서에 입각해가지고 강의 시간표가 다 잡혀 있어요. 아마 자 일단 드린 것 중에 보면은 주간반 쪽을 한번 잠깐 볼까요? 주간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스타트가 2과목을 시작을 해요. 민법과 헌법이죠. 왜냐면은 민법이 진행이 안 됐는데 다른 과목이 들어가면은 안 되겠죠. 효율이 많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다른 거랑 상관이 없는 헌법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민법과 헌법 2과목이. 그리고 헌법이 끝나고 나면은 헌법이 끝날 때쯤 되면은 민법에 대한 이 총칙 부분이 이미 거의 끝났을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법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상법이 끝날 때쯤 되면은 이미 물권이 거의 다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등기법이 들어가고요. 이 나름 과학적이죠. 나름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시간표를 잡은 거고 이 공부 순서에 입각해가지고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잘 잡았다고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결론은 뭐냐면은 이 시간표 나와 있는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따로 계획을 어떻게 공부하지? 오늘은 뭐 하지? 라는 이런 계획을 별도로 잡으실 필요 없이 그날 수업에 잡혀 있는 시간표대로 오늘은 민법이구나. 민법 수업 듣고 그 다음에 복습하시고 그렇게만 그 순서대로만 따라가시면 되지 그거에 별도로 뭔가를 더 하고 해야지라고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요거 커리큘럼만 믿고 그냥 요대로 1년을 그냥 가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1차 쪽에 아마 법이라는 거를
공부를 아마 안 하신 분이 처음이신 분도 없지 않아 계세요. 보면은 법의 비읍자도 나는 공부해 본 적 없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법률적인 용어라든가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낯설어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자, 요거 지금 하나씩 다 배포해 드렸죠. 자, 요거는 이제 입문 강의예요. 처음에 법리적인 이런 해석이라든가 어떤 법에 대한 개념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별도로 저희가 이거를 제작을 하고 동영상도 이미 촬영을 다 미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홈페이지 통해서 동영상 사이트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입문 강의 빵원 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냥 로그인만 하셔서 거기 신청만 하시면 바로 이용 가능하시고 그때 요 책자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동영상으로 이 설명회를 보시는 분들이 저희 학원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저희가 비치되어 재고량이 있는 대로 언제든지 드릴 테니까 상담 받으러 오셔가지고 요거를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지금 1차의 이제 순서라든가 어떤 과목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는데 일단은 목표치를 좀 설정을 해야 돼요. 1차 시험은 360등까지 선발을 합니다. 360등 하고 동점인 사람은 일단 1차를 통과한 걸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보통 한 370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그 정도로 1차를 통과를 하는데 1차를 잘하면은 2차를 잘할까요? 예, 일단 그런 확률은 조금 높긴 하는데 결론은 굳이 1차를 아주 고득점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솔직히 없어요. 2차는 1차를 통과할 정도의 실력만 되시면 2차 준비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으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1차 컷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컷이 61점이었어요. 많이 낮죠. 올해는 아직 저희가 오늘 좀 전에 예상 커트라인 발표했는데 59점으로 발표를 하긴 했는데 지금 1차 점수가 요 정도 60점 초반이라든가 요 정도에서 계속 지금 몇 년째 계속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 전년도에는 뭐 64.5, 뭐 그 전년도에는 뭐 60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60점 초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를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360등 안에 들어갈 정도면은 굳이 뭐 평균 80, 90 맞으려고 정말 죽도록 할 필요는 없고 요 정도만 하면 되겠구나. 근데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하시다 보면 절대 이 쉬운 100점 만점에 60점이 절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평균 요 모의고사를 보실 때 보통 목표치를 한 70점 정도로만 해주시면은 1차 준비는 됐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은 모의고사 이렇게 보실 때 보통 70점 정도 하시면은 실전에 모의고사 들어가시면은 한 65점이나 66점 그런 쪽에서 소폭 감소를 하게 돼요. 왜냐면은 모의고사는 평상시에 보실 때 하고 실전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시험관들이 있는 데서 시간 재가면서 하시는 그 실점 이제 긴장감하고 이제 틀리겠죠. 그래서 보통 한 5% 정도는 보통 이제 감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보실 때 요 정도만 준비를 하시게끔 그렇게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100점 만점에 70점이면은 뭐 학교 다닐 때로 따지면은 공부 잘한 사람은 아니죠. 네. 근데 법무사 시험은 70점이라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1년 하셔서 이 정도 1차 통과하셔도 그 정도만 해도 퍼센테이지가 그래도 한 30% 정도 안에 그 정도 부근 될 정도로 그렇게 1년에서 1차 통과한다라는 게 확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솔직히 아니에요. 예, 1차에 보니까는 8과목이다 보니까 공부 양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법무사 시험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양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법무사 시험은 영어라든가 이런 외국어 계열이 전혀 필요 없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수학이라든가 이런 계산 과목도 없죠. 순수하게 다 법과목이에요. 법과목이다 보니까 그냥 시간 가져가지고 계속 외우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양이 너무 적다. 그러면 너무 쉬운 시험이 돼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양을 좀 많이 늘린 것 같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양이 좀 많은 부분이니까 그거는 일단 다른 말로 하면은 착실하게만 공부를 여러 번 다독식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그래도 원하고자 하는 목표는 충분히 가실 겁니다. 저거는. 그래서 목표치는 70점 정도로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면 돼요. 물론 더 맞으면 좋죠. 더 맞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1년을 총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1차 시험을 딱 끝나고 나면은 1차 시험을 보고 그 다음부터는 한 9월 중순쯤에 2차 시험이 있어요. 요게 터울이 한 2달 반 정도 되거든요. 1차 여기 끝나고 나서 요거 준비하셔가지고 합격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법무사 시험이 시행된 이래로 단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너무 팩트를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없습니다.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1차를 통과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연도 2차 시험 이거죠. 대략 한 14, 5개월 정도 돼요. 이때는 2차만 100% 전념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여기에 도전을 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짧은 계획이에요. 이게 2년하고 2, 3개월 정도 되죠. 이게 법무사 준비하시면 가장 짧은 거예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좀 짧게 준비하셔서 합격하시는 분들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은 몇 년 전에 없어진 사실을 준비를 했다던가 하시는 분들은 한 1년 정도나 1년 남짓 정도 만에 합격을 하시는 케이스도 있긴 해요. 근데 순수하게 법무사만 준비 이제 요 과정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렇게 2년 정도는 보셔야 되고, 여기서 만약에 안타깝게 2차가 안 됐다 하셨을 경우에 다음 연도에는 1차와 2차를 같이 준비하셔가지고 여기 패스하고 여기에 최종 합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면 돼요. 요때 가서 요때까지는 1, 2차를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 힘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여기서 할 수 있는 확률보다 이렇게 3년 차가 됐을 때 확률이 여기보다 보통 한 2배 정도는 돼요. 훨씬 더 수월해요, 이때가. 그리고 여기서 안 됐을 경우는 다음 연도가 또 가죠. 예, 여기까지 오면 일단 끔찍하죠. 일단은 4년까지 가는 거예요. 저렇게 4년까지 잡았는데 저기는 보지 마세요. 부작용이랍니다. 일단은 여기는 나중에 생각할 거니까 여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목표는 여기입니다. 1차 통과 하시고 이렇게 2차 여기까지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략 한 30분 정도 가까이 제가 신나게 이제 떠들긴 했는데 제가 2차에 관련돼서는 단 한마디도 또 뭐가 무슨 과목이 있다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맞죠? 왜 안 했을까요? 지금 당장 아셔도 도움될 건 없어요. 모르셔도 손해볼 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는 1차밖에 없다. 그냥 이 생각만 가지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를 응시를 이제 뭐 오늘같이 이제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셔서 이제 향후 이제 공부하시는데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실지 그런 부분들은 안내를 좀 받으시면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순수하게 그냥 1차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1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두려우시죠. 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나는 공대생인데 법이라는 거는 난 배워본 적도 없는데 피의자가 누군지 피고인이 누군지도 구분도 못 하겠는데 맞죠? 저도 처음에 구분 못 했어요. 이거 피의자가 뭔지 항상 드라마라든가 영화에서만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만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런 것도 헷갈려 했었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처음에 접근할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쉽게 접근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라는 거를 정리를 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가장 먼저 모든 법의 기본법, 민법 담당하고 계시는 이혁준 교수님 모시고 조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뭐 저녁도 맛있게 드셨을 것 같은데 왜 힘이 없어 보입니까? 예. 자, 저는 이제 서울법학원에서요. 1차는 민법 야간방 맡고 있는 이제 이름은 이혁준이라고 하고요. 2차는 이제 민법이랑 민사소송법을 이제 맡고 있습니다. 예, 빨리 1차 합격하셔서 2차 때 이제 제 얼굴을 보셔야 되겠죠? 예. 예, 여러분들 이제 귀중한 시간 내셔서 오셨는데 저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아침에 일어나서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합격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뭘 전할까 그 생각만 갖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귀중한 시간 냈으니까 서로 이제 좋은 시간 가졌어요. 윈윈 하도록 하고요. 법학과 관련된 얘기는 아무리 재밌게 해도요 재미가 없어요. 아시죠? 올해 1차 한 번이라도 보신 분 계신가요? 예, 그러면 시험이란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나는 법서라는 건 본 적이 없다. 법전이 뭐냐? 계시는가요? 아, 예, 계시군요. 예, 왜 이 길을 택하셨는지. 예, 아무리 재밌게 하더라도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혼자서 이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대한 모모항공, 조 모모, 가족은 식구끼리 재밌게 하니까요. 웃기잖아요. 식구끼리 단합이 돼서. 저 혼자서 웃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대한, 웃음기를 조금 띄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딱딱하지 않게끔 좀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재미없는 것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시험 합격에는 도움이 되는 얘기니까요. 그래도 즐겁게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간은 많이 걸리지는 않을 거야. 그냥 엑기스 핵심적인 내용만 몇 가지 이제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민법이라는 걸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간단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받아들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간단한 몇 가지의 예를 들어서 이제 A라고 하죠. A 박진혜 아시겠죠? 빡친애 빡친애가요. 이런 말 해도 되겠죠? 이명백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B다라고 하는 자식이 났어요. 그럼 이제 A와 갑이다라고 하는 자가 이제 혼인을 하죠. 그럼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배우자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 C다, B다라고 하는 자식이 이제 출생이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갑과 A의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무슨 관계가 성립이 돼요? 식구가 되는 거죠, 이제. 이걸 우리 이제 가족법상에서 이제 친족법 파트로 배우세요. 가족법에서. 근데 만약에 갑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B다라고 하는 자가요, 상속을 받겠죠. 아들이. 물론 배우자와 같이 상속을 받아야. 이들의 법률적인 관계를 다루는 법. 요게 가족법이에요. 그죠? 이게 가족법. 그래서 가족법은 우리가 친족법과 상속법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이런 거 나중에 보험 강의 때 하시면 되겠고. 자, 근데 갑이 이제 살아 생전에는 배우자와요. 자식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뭐 사업 자금이 필요하면 다른 데서 돈도 빌릴 수 있겠고요. 아니면 건물도 빌린 돈 갖고요. 건물을 좀 새롭게 신축할 수도 있고요.
뭐 그 건물 저당 잡아서 은행에 담보로 잡아서 또 돈 빌릴 수 있고요. 뭐 투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남의 건물을 그 돈 갖고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 건물은 이제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내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유권 이렇게 배우실 거야. 근데 이 소유권이란 건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 그래서 이걸 물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다루는 법. 이게 물권법 이게 뭐야? 그러면 돈 빌리면 갚아야 될 빚이 있죠. 여러분들 뭐 본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 법률 용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어요. 근데 이 낯선 용어는 가장 친숙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요. 한자입니다. 한자. 그러니까 한자로 조금 응용해서 접근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신속하게 접근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돈을 빌려서요.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야, 너 돈 빌려간 거 갚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빚이죠. 빚. 그렇죠? 네, 빚을 한자로 채 이렇게 해요. 채권 채무는 빚이에요. 빚채 이렇게 쓰는 겁니다. 빚의 관계 이거잖아요. 이걸 다루는 법이 채권법이야. 어쨌든 채권법이든 물권법이든 전부 제3법의 하나의 통합에 걸리는 것들이야. 내용 따라서 이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영위할 텐데 재산과 관련된 걸 또 다루게 되더라 이겁니다. 집에 꽁꽁 숨어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테니까 이때 빚과 관련된 걸 다루는 법 쉽게 그 다음 물건에 대해서 이건 내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지금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 같은 건 펜도 다 여러분 거죠. 누가 뺏어가려면 이거 내 거 왜 뺏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물건에 대한 권리 이걸 다루는 법이 이제 물권법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권리든 다 공통된 내용들이 있겠다는 얘기예요. 공통된 내용은 여기서 한번 얘기하고 여기서 또 얘기할 필요 뭐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그러면 편하게 살자 이거죠. 처음에 한번 얘기하고 그 얘기는 다음에는 그냥 간략히만 던지면 되는 것 아니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통된 분모예요. 공통된 분모. 여기를 미리 먼저 한번 뽑아서 얘기하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더 얘기하면 제가 이제 좀 비유를 많이 드는데 세계 각국의 아버지가 있죠. 그렇죠? 세계 각국의 아버지.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다루는 법이 채권법이다 이런 거고 어머니를 다루는 법이 물권법이야.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공통된 모습이 뭐야? 부모잖아요. 부모. 그죠? 그러니까 부모라는 게 뭔지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아버지는 어떤 경우냐 어머니는 어떤 경우냐 이 각각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 공통된 부모를 뽑아낸 부분이 바로 민총입니다. 민법 총칙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전은 아시죠? 법전을 보시면 이제 민법전 해서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민총부터 시작해요. 민총. 공통된 거 먼저 다 얘기하자. 그래서 1조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쭉 출발이 되고 그 다음 물권법 185조부터요. 물권법이 등장이 돼요. 373조 정도부터 채권법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쭉 지나가서요. 767조부터 가족법 파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가족법이 맨 마지막이 민법이 1118조까지로 끝나요. 조문 어마어마하죠. 조문 하나에 그런데 또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까지 다 합치면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암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암기 못 하시겠죠? 그렇죠. 이걸 암기하는 분은요 세상에 없습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교수도 암기 못해요. 판사도 암기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뭘 암기하고요? 뭘 익숙하게 만드시면 된다?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을 중심으로요. 그렇게 좀 가닥을 잡으셔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학문을 하려는 게 아니라 시험 합격을 겨냥해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니까요. 시험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일단 챙기자 이겁니다. 거기다 이제 플러스 조금 그것만 갖고 얘기하면 시험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좀 불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플러스 알파 정도로 나름대로 더 챙겨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요 방향을 잡으셔야 되겠죠. 그래야 교재를 보시면서도요, 이게 중요하고 이건 덜 중요하고 강약을 조절하면서 그 많은 분량을 다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방향을 제시하는 가장 큰 지표가 바로 기출문제집이에요. 기출문제집. 왜냐? 중요하니까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올해 시험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문제에서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벗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제 생각인데 탈기출의 시대가 오지 않았는가 이럽니다. 과거에는 예컨대 종전의 민법은 여러분들 40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문 한 문제당 지문이 5개예요. 그래서 오지선다야. 그 중에서 여러분들 고르신 건데, 그러면 총 200지문이죠. 200지문 중에서도 예컨대 뭐 예년 같은 경우는 200지문 중에서도 한 100개 지문, 절반 정도, 이게 기출 지문이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집만 갖고서 공부를 하셨던 분은 좀 올해 시험에요, 좀 약간의 타격이 있지 않았나, 이런 형태의 얘기예요. 결국은 기출 문제만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하다 보니까 이게 변별력이 없어지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시험이라는 건 떨어뜨릴 사람도 있고요, 붙일 사람도 있죠. 물론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떨어뜨릴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떨어뜨려야 되니까 약간 기출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조금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향은 앞으로도 조금 지속될 경향이 있다. 일단 이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이 마인드. 그러면 지금까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험은 알아야 여기에 이제 충분히 합격하기 위해서야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요구하는 것, 요게 뭔지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출제된 경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예년에는 통상적으로요, 민총 파트가 여기가 한 7, 8문제 이런 내용이에요. 7, 8문제. 그 다음 물권법 파트, 여기가 한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 그죠? 그 다음 채권법 파트, 채권법, 여기가 이제 18문제에서 20문제 정도. 많게는 이제 20문제 정도야. 그 다음 이제 가족법 파트가요, 3문제에서 한 4문제. 물론 그전에는 5문제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최근 4년치 경향을 보면 거의 한 3문제, 4문제입니다. 올해도 3문제뿐이 안 나왔어요. 가족법 파트가. 친상 얘기예요. 가족법. 이렇게 해서 3, 4문제 정도, 이 얘기인데, 올해는 어땠냐면요, 올해는 민총 파트가 11문제가 나왔어요. 11문제가. 그 다음 물권은 10문제가 나왔는데 채권법 파트가 그만큼 줄었습니다. 알겠죠? 16문제 정도. 그 다음 가족법 파트가 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 시험과 같은, 왜 올해 시험을 계속 말씀드리자면, 이 올해 시험 문제 유형 중에서요, 앞으로도 계속 고착화될 경향이 놓이는 게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무슨 문제냐면, 올해 시험의 특징 2가지만 뽑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에서요, 과거와 달리 특징, 종합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종합 문제. 여러분들 변제라는 용어는 아시죠? 변제. 돈 빌린 자가 돈 갚은 것. 이게 이제 법학적 용어로 변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이런 문제라면 변제만 다룬 문제죠. 그렇잖아요. 변제만 다룬 문제. 그리고 변제와 관련된 5가지 질문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올해 같은 문제에서는 그냥 앞에 아무것도 없고 다음 설명 중 이렇게 시작해요.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그러면 그 안에는 5가지 지문이요, 5가지 주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예전에 한 가지 주제가 아니라. 그런 종합 문제가 물권법 파트에서요, 한 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 채권법 파트에서요,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채권법 파트. 채권 전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 다음 또 하나, 물권 채권 이외에 민법
민법 전반에 관해서요. 한 문제 나온 거예요. 민법 전반에 관해. 특히 이제 가족법 파트는 우리가 좀 제외해요. 우리가 민법 이러면 가족법 파트는 좀 못 깁니다. 그래서 재산법을 중심으로 얘기해요. 민총과 채권과 물권. 이렇게 해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더 특이한 건 이 종합 문제, 민법 종합 문제, 전반에 걸친 이 종합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약간은 사례형 비슷하게 출제가 된 거예요. 문제 자체가. 예를 들어서요. 갑이 X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이걸 을한테 팔았다. 그리고 을로부터 매매대금 전부를 받았는데 그런 상태에서요. 또 다른 병한테 팔았다. 이렇게 출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이 문제는요. 민법 전반에 관한 사례 문제예요.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출제가 됐단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 작년까지는 사례형이라는 건 문제 자체로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사례 문제의 형태로요. 물론 엄격히 얘기해서 이건 사례도 아닙니다. 사실 처음 하실 때는 와 이렇게 하겠지만 나중에 하시면요. 에이 뭐 그거야 이렇게 되실 텐데 어쨌든 지금 느끼는 감정은요. 이런 형태야? 이렇게 좀 뭐랄까요? 느낌이 좀 새로우실 거예요. 근데 이게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등장된 겁니다.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이런 형태의 틀이 앞으로 내년에도요, 내후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간다면 여기서요 발전돼서 문제수가 더 추가가 될 것이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례형 여러분들 세 문제만 있어도요 멘붕이에요. 이런 문제. 그러면 더 나온다나 박스형까지 민법에서 나온다면요. 이건 더더욱 멘붕이에요. 사실. 이러죠? 그러니 민법은요. 정말 지금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 5년 전까지만 해도요. 여러분들 민법 시험의 가장 중심은 어쨌든 조문이었어요. 조문.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조문의 수가 200개 지문 중에 28개가 나왔습니다. 200개 지문 중에 28개 지문이 나왔어요. 나머지는 다 뭐다? 판례입니다. 판례라는 건 들어보셨죠? 판례가 나왔어요. 판례가.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요. 28개에서 더 줄었어요. 순수한 조문으로만 나온 지문은 17개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나머지는 다 판례요. 다 판례. 근데 이 판례가요, 무수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면서, 아이, 때려 쳐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게끔 하는 게 판례입니다. 조문에 치이는데, 1118조 조문에 치이는데요. 그 각각의 조문에 대한 판례는 무수히 더 많아요. 그걸 어떻게 공략하실까요? 혼자 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어쨌든, 갈수록 문제가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렵다. 그래서 갈수록 문제의 난도는요 높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갈수록.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뭘 느끼셔야 돼요? 무슨 의지를요? 야 이거 오래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셔야죠. 그래서 당장 올해는 이제 끝났으니까 내년이라도 1차는 반드시 합격해야 되겠다. 이거 한 해라도 더 나가면 이건 갈수록 어려워지니까요. 합격할 것이라는 보장은 그만큼 떨어지는 것 아니야. 이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올해 할 생각도 없고 그렇다면 지금서부터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주저앉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포기하세요 이게 아니라 조금 더 굳은 열정을 갖고요 시작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얘기하지 않도록 하시고, 자 이게 어쨌든 민법이라는 얘기야. 이게 민법.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지금 내년까지 해서요 1년의 과정을 거치셔야 되잖아요. 내년 시험까지 지금 남아있는 게 1년입니다. 1년. 모든 시험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우선 이에 대한 공부 방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얘기하도록 합니다. 민총, 물권, 채권, 가족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본 강의로 얘기하고 여기서는
아마 이제 여기에 그러면 나더러 1년 동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야, 제발 답 좀 줘. 이거잖아요. 물론 그 정답은 또 본 강의 때 이제 세세히 얘기합니다. 세세히. 지금 우리가 이제 시간적 여력이 없으니까 우리 이제 압축적인 형태에서요. 엑기스만 얘기하도록 하죠. 모든 시험은 다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 뭐 중간고사인지 뭐 지금은 그런 얘기 하나요? 뭐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인지 4년 동안 그렇게 치죠. 그리고 수능 보시잖아요. 4년 동안 배운 걸 하루에 칩니다. 수능 당일날. 학력고사인가요? 자, 그렇더란 얘기예요. 그렇더라. 그러면 그 전에 최소한 이틀, 3일 안에요. 그 시험 보는 과목들을 다 돌려야 되죠. 그래야 합격할 수 있잖아요. 원하는 점수 없고요. 근데 한 달 뒤에 갖고 한 달 뒤에 본 것 같고요. 시험 당일날 얘기해보자. 좀 때려 맞히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야.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예컨대 1번 지문에서 자 지문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지문이 굉장히 긴 건 아시죠?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들으셨을 텐데 1번 지문서부터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자 패스. 자 2번 패스. 3번 이야 그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패스. 4번 5번까지 다 패스예요. 야 문제 통째로 패스. 자 다음 문제 똑같이 또 그럼 몇 문제 풀고요. 시간은 다 가요. 알겠죠? 시간은 다 갑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 지문 보고 정답 아니에요. 2번 지문을 보니까 이게 확실히 정답이다. 그러면 2번 정답으로 찍고요. 다음 문제를 가시는 거야. 그런데 이게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선명한 기억에서 이게 정확하게 정답이라고 골라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시간도 세이브하고요. 문제도 다 풀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셔야 돼요. 모든 시험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자 지금서부터 이제 우리가 기본 강의를 하죠. 기본. 그 다음 집중 강의를 합니다. 집중 강의.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풀이를 해요. 문풀. 이렇게. 그 다음 뭐 최종 마무리. 뭐 하루치, 뭐 이틀치 이렇게 해서요. 민법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이제 쭉 한 2주 정도? 2주 정도 지나고요. 이때가 시험 당일이야. 시험 당일. 그러면 이 시험 당일 전에 최소한 2일에서 3일 내에요. 전 과목이 한 번이 돌려져야 돼요. 그렇죠. 이래야 기억이 선명합니다. 사람 기억은 가장 그나마 선명하게 남아있는 상태가요. 3일간은 가요. 3일간은. 5일 되면 흐리들이. 한 달 뒤면요. 거의 없는 거예요. 법학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미 망각의 학문입니다. 법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법학은 사실은요. 3일도 잘 안 갑니다. 여러분들 아마 처음 시작하면 바로 첫날 느낄 거예요. 바로 미리 이제 좀 앞서서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1년 과정을 뭘 하기 위해서요? 선명한 기억을 갖고 들어가기 위해서 1년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최후의 한 방을 위해서요. 벼락치기인 거죠, 사실은. 벼락치기. 그걸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민법만 얘기한다면 민법이 교수님 교재는 거의 뭐 한 2,000페이지고요. 네, 제가 낸 교재는 한 1,200페이지, 뭐 가족법까지 다 포함한다면 그 정도 되는데 이걸 다른 과목 안 봐요? 다른 과목도 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때 민법과 다른 과목을 어떻게 한번 다 보시겠어요? 이걸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하나하나 눈으로 쭉 보면서요. 그렇게 해서 보기 시작하면요. 민법 하나만도 하루에 다 못 끝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2단계에서 뭘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이때까지 기억 쭉 이제 정리하고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갖고 갈 걸 이제 정리하실 텐데 이때에 특히 볼 거 이걸 최종 체크된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최종 체크된 부분을 그걸 보시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이 기간 전에 계속 익숙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계속 익숙하게. 그래서 마지막에는 안 봐도 알 수 있게끔. 지금 안 봐도 알 수 있는 용어는 있어요. 뭐요? 채권, 물권. 이건 나중에도 보실 거야. 자, 가만히 있어봐. 채권이라는 용어가 뭐였지? 이렇게 볼 필요 없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예, 이때 특히 확인하고 들어갈 것만 남겨두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1년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 교재로 삼는 거를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죠. 그래서 주 교재는 기본서입니다. 기본서. 기억하세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또 성인이니까 뭐 선택의 자유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문제집을 처음 시작하면서요, 처음 법무사 시험을 시작하면서 난 문제집을 교재, 주교재로 삼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아시겠죠? 문제집 갖고 하지 않겠다. 교재는 주교재, 이건 기본서입니다. 기본서. 물론 이 기본서는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문제라는 형태가 아니라 서술된 형태로 법리의 흐름이 쭉 잡히는 거. 이게 기본서인 거야. 법리의 흐름이 잡히는 게 이렇게. 문제는요, 어떻게 한다? 여기서 배운 걸 문제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부교재로 삼는 거예요. 이렇게. 저 여기서 확인해 보니까요, 있더라. 아, 이거 나 잘 맞히더라. 머릿속에 완전 각인이 됐어요. 그런 건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서는 내가 잘 몰랐는데 문제를 푸니까 오히려 또 선명하고, 여기에는 또 없는 지문도 있고 판례도 있더라. 그건 이쪽에다가 보충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뭘 만드십니까? 여러 가지 총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교재로 삼는 뭐 따발총 과거에는 그걸 하나 만드는 거야. 하나의 무기를. 이걸 우리가 수험가에선 단거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거나. 이거를 처음부터요, 이때까지 씹어 먹는 거예요. 계속. 아시겠죠? 새로운 거 갖다가 낄 필요 없어요. 이 교재 봤다가 저 교재 봤다가 막 이런 형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은 그것도 원하지 않아요. 이러나요? 다 알아야지 시험 잘 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야지 합격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 저는 이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기본서를 삼아라. 이렇게. 자, 그러면 기본서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첫 번째 볼 때는 뭐가 중요한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뭐가 중요한지 모르시잖아요. 처음 민법 한다. 처음부터 외계어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강의를 들을 때 이 부분은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 판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강의 때 접하실 거야.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체크를 하시는데, 그 체크도요, 연필로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연필로. 그러면 예를 들어 1페이지를 봤어요. 1페이지를. 뭐 내용이 이제 쭉 있을 텐데, 여기가 중요하더래. 물론 이제 교재에는, 제 교재는 이제 점선이 돼 있어요. 그 점선 중에서도 여기가 중요하대. 여기도 중요하대. 여기도 중요한데. 여기도 그렇대.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페이지가 이렇게 체크가 되었어요. 이 체크가 처음 할 때는 그런데 계속 무한 반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중 때 와서는 하나하나씩 지워가셔야 됩니다. 지우기 위해서 연필을 하는 거야. 알겠죠? 지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 지우고요. 이것도 지우더라. 이 부분도 다 알 필요 없이 여기도 지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남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나름대로의 색연필로야, 노란색이든 파란색이든 하나의 예만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각자의 방식이 있을 테지만 이렇게 남기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다음에 볼 때는 이렇게 지워간 부분은 이미 머릿속에 숙지가 된 상태니까 지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더라도요, 그냥 이 페이지 열어도 딱 봐도요, 머릿속에 사진처럼 찍히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문제 풀일 때 또 보겠죠. 계속 무한 반복이니까요. 또 봤어요. 그 법리 갖고 문제 풀일 때 한번 보니까 맞히더라. 이 판례 태도가 이렇다는 것 알겠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중에서도 형광펜으로요. 형광펜으로 이건 색칠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이렇게 된 거죠.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에는 뭐만 보고 들어가시면 된다? 이것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 이것만.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야. 처음 보실 때는 어렵지만 근데 회독수가 계속 될수록요 하나도 지워지지 않는 경우라면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2, 3일 내에 한 과목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지워지지가 않는다면. 볼 때마다 새롭다. 물론 새롭겠지만요.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도 지워지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되는데 제 이름만 지우죠. 과목은 남겨두고 여기 자 이걸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시험이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위해서 지워나가고 살릴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가늠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험이 요구되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시험은 능력 검증 시험입니다. 이사를 합격시켜도 되는가? 합격시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 능력은 있어야 되잖아. 이런 내용이죠. 1차도 그렇고요. 이때 어떤 능력을 요구하느냐? 1차는 첫 번째, 아는지 모르는지를 묻는 거예요. 지문 보고요. 이 판례 알아? 이 조문 알아? 조문을 약간 꺾었더니 모르네? 이런 것들. 아시겠죠? 이걸 저는 인지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지력. 아는지 모르는지. 이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해력입니다. 이해력. 이 이해력은 이 인지되는 사정을요, 최대한 오래 끌고 가게끔 만드는 도구예요. 1차 때는. 2차는 전면적으로 등장이 되어야 되지만. 아시겠죠? 결국 1차는 기억을 오래 만들고요. 그 지문, 그 판례를 아는 걸 장기화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해가 덧붙여져야 그래도 오래 남는 거예요. 머릿속에 각인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묻는 거야. 이렇게. 이거 이제 1차가 묻고 있는 거야. 그런데 다른 시간 내에 이걸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지문 보자마자 이게 O인지 X인지 이걸 결정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이제 갖고 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 아는 건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정확히. 처음서부터 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두루뭉실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지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법은 이렇게지가 아니에요. 조문을 하나 보더라도요. 이러니 이렇다. 이렇게 끝내고요. 판례도 이 사안에서는 이렇다. 이렇게 끝내야지. 이런 사안에서 이렇겠지? 이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정확히 모르니까 1번 지문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고 2번 지문 오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고 3번 와도 4번 와도 5번 와도 몰라서요. 또다시 보니까 계속 시간만 걸리고요. 정답은 못 골라내게 되는 거야. 그러니 40문제를 제 시간에 풀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놓치지 않도록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은요. 이해를 왜 하느냐? 아는지 모르는지 만들어내기 위해. 오래 기억되기 위해. 이 얘기죠.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암기의 양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암기의 양을. 그래야 무작위로 암기하는 걸 좀 막아서요. 자연스럽게 암기되는 양. 이게 있을 테고 마지막까지도 암기되지 않으니까 이것만 좀 골라내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요. 자신의 능력하에 결정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은 암기가 필요합니다. 법리는 이해하면 그만 아닙니까? 예. 이해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확히 한다고요? 예. 법학 전공 교수님들이요. 자기 학사 주제가 아니면 다 이해 못해요. 다. 전문가보단 덜 이해하겠죠. 여러분들보단 좀 더 이해하겠지만 법은 100% 맞는 게 없어요. 100%가 아닙니다. 모든 학문이 다 그렇겠지만요. 알겠죠? 그러니
이해는 수단으로 생각하시고요. 1차 때는 수단이고요.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암기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는 암기된 대로 푸셔야 되는 거예요. 보자마자 지문을요, 정독하면서 시작하시면 안 돼요. 1번 지문 보면서요, 하나하나 말을 이해하면서요, 이해하면서 하나하나 정독하면서 지문을 풀면 1번 지문 여러분들 이해하고 풀 때요, 지문 하나당 1분이 나갈 수가 있어요. 문제 하나당 1분인데. 이러네? 그러니 최종 목표는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 양이 줄어들지 않으면요, 이건 못해요. 알겠죠? 이러죠? 그러니 이걸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드시는 겁니다. 단 억지로 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부분을 이해로 메꾸자. 알겠죠? 이와 같은 형태로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능력적 측면의 얘기고요. 그러면 이런 걸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빼놓을 수 없는 말이죠. 수험가의 진리이기도 하고 절박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절박하셔야 돼요. 이제 올해는 끝났어요. 내년 아니면 나에게는 1차는 없다. 그런 절박성. 그러니까 절박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실하게. 오늘 비 올 때 학원 왔으면서 문은 내가 창문은 닫고 왔나? 이러시면 안 되겠죠? 매 시간마다 내가 빨래는 걷었나? 이러시는 생각까지 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박함에 따라서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하셔야 된다. 이제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아까 설명했던 2차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도 통용되는 얘기니까요. 공부를 취미 삼아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공부가 취미가 돼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게 내 일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 일이다. 더더군다나 이 일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해야 하는 일이다. 해야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어느 때나 나올 수 있어요. 절박할 때만 나올 수 있어요. 절박할 때만. 절박해야 성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함을 갖고요, 절박함을 갖고 이 의무를 여러분들은 성실히 수행하신다면 내년 1차 합격은 여러분들의 것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요. 제 설명에는 김주 교수님 설명에 있을 테니까요. 제 설명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좀 1시간 정도 되는데요. 바로 이어서 아까 다시 적겠습니다. 예, 이 두 과목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혹시 잠깐 한 화장실 좀 가게 잠깐 쉬었다가 시작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이어서 할까요? 예, 예. 바로 이어서 하셔도 길어요? 이혁준 교수님이 할 말 없는데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말씀하시니까 30분을 넘게 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법 선생님은 말을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제일 중요한 과목이니까. 자, 저는 이제 야간반에서 이제 집행법하고 이제 가등법이고요. 주간반에서 가등법 제가 맡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인문 강의 교재하고
시간표 이게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실물보다 사진이 낫습니다. 유일하게 저만 좀 사진보다 실물이 좀 낫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금방 이제 민법 교수님하고 저하고 누가 더 나이가 들어 보인가요? 민법 교수님이 훨씬 성숙해 보이시죠? 저랑 나이가 같습니다. 제가 훨씬 젊어 보이죠? 자, 우리 그 인문 강의 교재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1차 중에서 큰 과목이라고 합니다. 큰 과목, 4과목 자료로 이렇게 실려져 있네요. 민법. 자, 이렇게 이제 실려져 있는데 이 전반적인 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그 학원 실장님하고 민법 교수님이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었고, 또 이제 1차 종합반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오늘 이제 이 자리에 못 오신 각 과목 교수님들마다 이제 수업 패턴도 조금씩 다르시고 설명하시는 것도 조금씩 다르시고, 그래서 그 과목마다 교수님들 하시는 이 이야기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큰 줄거리에서 이제 비슷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 과목마다 시작을 할 때 사실 자꾸 괴롭히시라는 거.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지 이걸 내가 빨리 잡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학문 중에서 이제 법학이 있고 경제학이 있는데, 특히 이제 경제학이 그 정해진 자원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우리 이제 법학을 할 때, 법학 자체를 할 때, 우리 이제 정해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데, 공부하는 이유는 뭐 무조건 합격을 하기 위한 것이죠.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하고 맞는 방법, 교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 나하고 맞는 방법을 빨리빨리 매치를 시켜가지고 내 걸로 만드시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다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교재의 구성도 조금씩 다르고, 과목의 차이 자체도. 그러니까 실체법하고 절차법 이런 말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뭐 금방 이제 민법은 실체법이라고 합니다. 실체법. 이제 우리 민사집행법 뭐 이런 과목은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법이긴 하지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실체법의 경우에는 예컨대 이제 민법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앞뒤로 다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만, 물권하고 채권을 좀 먼저 해도 괜찮고 물권을 먼저 해도 괜찮고, 공부를 할 때 크게 상관이 없어요. 실체법은.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절차법은 쭉 시작을 해가지고 쭉 가는 겁니다. 가면서 나뉘고 이 경우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쭉 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절차 전체 절차 이 전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예컨대 앞에 수업을 못 들었어요. 여기를 못 들었어요. 수업을 이때 들어가요. 그러면 굉장히 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법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채권을 아마 먼저 하실 건데 채권 수업을 빠졌어요. 뒤에 이제 물권 할 때 들어가요. 듣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 민사집행법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중간에 이제 쭉 하다가 그냥 하루 이틀만 빠져도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자, 그리고 또 특히 이 민사집행법의 경우에는 용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어가 거의 외국어 수준이라고 해요. 처음에 들을 때. 그래서 이 용어의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 되고, 절차법 이라는 그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이 민사집행법을 우리가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해야지 합격을 할 수 있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일순환 기본 강의 때 들어와가지고 요거 다 듣고, 이순환 집중 강의 요거 다 듣고 객관식 문제 풀고 강의만 다 들으면 합격하겠지. 우리가 이제 학원에 올 때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옵니다. 내가 돈 내고 몇백을 내지 않습니까? 몇백 내고 안 빠지고 성실하게 열심히 다니면 합격하겠지. 이 생각으로 오는 게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 이야기는 절반은 맞습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본인이 해야 될 몫. 일단 이제 공부는 안 하고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은 가르쳐 줄 뿐이지 본인이 시험은 본인들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선생이 이제 가르쳐 줄 때 선생이 이제 이렇게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는 따라주셔야지. 그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 과목 민사집행법하고 이제 가등법이 있는데, 일단 민사집행법이 민법 다음으로 이제 큰 과목입니다. 큰 과목이기 때문에,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일순환 기본 강의가 총 28회 곱하기 3시간씩 실제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 거의 한 달 반, 거의 뭐 한 2달가량 이렇게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 이때 이제 전체 한 바퀴 갈 때 아무런 준비 없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듣고 내가 그래 기본 강의를 여기 이제 다 들어있으니까 내가 2바퀴 빨리 한 바퀴 듣고 동영상 강의로 배속을 올려가지고 빨리 2번, 3번 들어야겠다. 그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나쁜 생각은 아닌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과목이 8개나 되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전체적인 이 8과목 어느 한 과목도 제대로 끝내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순을 하기 전에 우리 이 종합반은 이제 오늘 이제 오신 분들, 이제 이분들만큼은 꼭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입문 강의 플러스 이제 법 조문 강의로 아마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게 한 17시간 정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시간 자체가 17, 18시간 정도 아마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절차법은 이 2가지, 민사집행법 이 2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입문 강의와 법조문 강의로 전체적인 아웃라인, 이게 이제 절차 개관입니다. 전체 절차 개관을 해가지고 스스로 우리가 말하는 그 숲입니다. 큰 숲을 빨리 보고 오셔야지. 앞서 기본 강의 때 기본 강의를 2번, 3번, 4번 듣고 내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 강의 1번 듣고 내가 최대한 이해를 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오는 게 제가 보기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이 강의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입문 강의 뭐 다 무료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자, 우리 그 입문 강의 자료에서
53페이지를 한번 봐볼까요? 자, 우리는 이제 법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법을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법이 아니죠. 법 조문이 있을 것이고 조문에 대한 해석이 이제 판례인데 그것들을 유기적으로 쭉 일명 이제 요약 정의라고 합니다. 요약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53페이지부터 총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한번 쭉 넘겨보세요. 53페이지부터 쭉 넘겨서 58페이지까지. 그래서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가 우리가 이제 총칙이라고 합니다. 총칙이라고 하고 58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집행법에서 배우는 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경매를 배웁니다.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 절차가 이렇게 쭉 요약이 되어 있어요. 부동산 경매 절차. 거기 한번 일단 단어라도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난해합니다. 이게 다 법조문에가 있어요. 이제 이 경매 절차 58페이지부터 부동산 경매 절차이고 쭉 넘겨보세요. 61페이지. 61페이지 가서 보면 거기가 이제 채권 집행이라고 합니다. 채권 집행. 해가지고 뭐 가불병이 나와 있고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해가지고 이제 채권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채권 집행, 부동산 집행, 부동산 경매, 채권 집행. 이게 이제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이고. 자, 쭉 넘겨서 63페이지. 63페이지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가압류 가처분 보전 처분이라고 합니다. 보전 처분. 쭉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로. 보전 처분. 그래서 절차가 쭉 개관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다 그게 조문이에요. 조문. 자, 조문을 보고 그거를 봐야지 자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 공부는 제가 이 나눠준 인문 강의 자료에 있는 거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법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법을 아는 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있고 이 법이 가장 일반화되어 있고 가장 추상적으로 압축이 되어 있는 것들이고 이거를 해석한 게 이제 판례단 말이에요. 시험은 대부분 판례가 나옵니다. 앞에 이제 민법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민집도 대부분 판례가 나오는데 더 일반적인 그 뿌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나무를 그릴 때 뿌리가 이렇게 쭉 있어야죠. 이 뿌리 자체가 이 법학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 힘의 이제 근원이 되는 이제 법 조문입니다. 여기 이제 파생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격가지 쭉 가가 있는 이런 가지까지 쫙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를 알아야지 판례까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제가 중요하다라고 해요. 우리 특히나 절차법은 가장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이거를 잘 들어두고 실제 이제 기본 강의 때 가가지고는 이때는 거의 이제 판례에다가 시간을 할애를 해요. 거의 그때는 가가지고 판례 하나를 해석을 하고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해가 돼야지 민법 교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야지 암기할 거를 줄이게 됩니다. 어차피 암기는 필요해요. 또 어차피 이해를 해도 내가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씩 알아가고 암기할 거를 줄이고 정리를 해가지고 시험장에서 1차는 전범이 이제 지문 주고 틀린 거 찾기, 옳은 거 찾기 바로바로 딱 찍어야 됩니다. 보고 이게 뭐였었지 하고 한첩 하면은 날아가는 겁니다. 딱 보고 너야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찍는데 이 커트라인이 이제 60점까지 밑으로 떨어질 정도로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각 과목별 교수님들마다 설명하신 내용이나 이제 수험에 대한 대책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 수험 대비 이를 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 서울법학원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 들어가서 여기에 공지사항 여기를 보면 올해 2018년 법무사 1차 시험 전체 전 과목 총평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어떤 이 챕터로 되어 있는지 나와 있고 전체 어느 정도로 시험이 나오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인이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게 있고 선생님이 해줄 게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페이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끝나고 전체적으로 가면서 한번 쭉 봐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알아야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사이트에서 이 필요한 것들, 이 자료 같은 것들 종전에 거기서 보시면 이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거하고 이제 서울법학원 그 말고 제가 여기 이제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학원 방문관 여기 사이트에도 제가 보니까 자료가 같이 또 있는 것도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확인하고 온 게 여기. 그래서 8과목 한번 꼭 읽어주시고 민사집행법은 가장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제가 민지법 커리큘럼에 대해 가지고 공부할 내용 여기에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만 덧붙이면 제가 이제 실제 이 기본 강의 때는 제가 그때 이제 기본 강의 하면서 한 7년 정도 기출 문제도 같이 풀어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기출 문제도 좀 빨리 보고 우리 시험은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만 기출 지문 플러스 미기출 예상 지문.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기출 지문이 많으면 시험이 좀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출 지문이 올해처럼 이제 조금 작으면 미기출이 많으면 이제 시험이 어렵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기출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컷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목별 선생님들마다 좀 다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금방 민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탈기출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다 선생들이 다 조금씩 다 고민을 할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할 것인지. 이 시험이 이제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기출 지문에서 미기출의 이 비중이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의 경우에도 올해 미기출이 한 30% 정도 나왔습니다. 미기출이 30% 정도가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집행법은 올해 같은 경우에 정답 배려라고 해요. 해가지고 이 기본적인 지문들을 알고 있으면 그냥 풀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미기출은 꽤 있었지만 또 기본적인 것들을 알면 쉽게 풀 수 있도록 이 정도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이제 제가 민법의 절차법이 이제 부등하고 가등이 있는데 가족법이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가등법이라고 해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 민집은 민법이나 부등 뒤로 듣는 것이 오히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가등은 굳이 민법 듣기 전에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시면
동영상 강의로 뭐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시간이 날 때 뭐 미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재미있습니다. 되게 가족관계, 가정법이 우리가 이제 뭐 알고 있는 그런 것들 배우는 겁니다. 그 출생, 인지, 뭐 그리고 입양, 파양, 혼인, 이혼 해가지고 어떻게 쭉 해가지고 흘러가는지 가족 관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절차법인데 가등은 재미만 있고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가등은 뭐 영어도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출생 다 알고 있잖아요. 인지 단어 이런 것만 좀 모를 수 있죠. 젊은 사람들. 입양, 파양 다 알고 있잖아요. 혼인, 이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배우는 게 가등법입니다. 그래서 가등은 그냥 재미만 있고 어렵지는 않다. 근데 실제는 어려운 과목이에요. 어려운 과목인데 뭐 저랑 하면은 다 재밌어 하시고 다 쉬워라 합니다. 근데 이제 민집은 이 진짜 이 준비를 안 해오면 와가지고 대략 난감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일이 다 이야기를 못 해주는 게 모든 분들이 오늘처럼 이 설명회 때 와가지고 듣고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일일이 선생이 인문 강의 설명회 듣고 왔느냐, 인문 강의 들었느냐,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하지 못해요. 다 본인 몫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수업할 때도 제가 법 전문 인문 강의 있으니까 한번 듣고 오는 게 좋습니다 하는데 그때 와가지고 오면은 들을 시간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안 듣고 한 사람하고 이거 듣고 와가지고 한 사람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최소한으로는 집행법 이 말씀 듣고 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본전 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야간 반에서 보겠습니다만 이제 11월 달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이 11월 달에 수업이 시작해요. 제가 11월 달에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법하고 등기 이런 것들 하면서 집행법은 요거를 좀 해 두셔야 돼요. 이게 예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해 두시고 11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실장 그러면 저기 마지막에 우리 실장의 말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시간이 뭐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1시간 반이나 걸렸네요. 일단은 뭐 궁금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계실 텐데 일단 뭐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은 지금 뭐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기존에 나와 있는 대로 커리큘럼대로 쫓아가시면서 어떤 그날 배운 거를 복습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드는 그 작업만 열심히 1년 동안 하시면은 내년 시험 보시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실 겁니다. 그거는요. 그렇게 이제 커리큘럼대로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오늘 또 긴 시간 고생하셨고 지금 이혁준 교수님도 끝나고 나서 지금 아직 안 가고 계세요. 왜냐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신 거 질문사항이 또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밑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4층, 사무실이 4층이거든요. 한층 내려가셔서 거기 사무실 기다리고 계시니까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내려가셔서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김지우 선생님도 지금 뒤에 계시니까 바로 질문 같은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원 이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이제 그런 수강료라든가 이런 관련된 거는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